저는 앞서 순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설명이 마쳤기에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동호수, 동과 몇 동 소유주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과 의견은 한 분당 하나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위원님 마이크 준비되셨으면 준비 부탁드리고요. 질문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거소하여 주시면 본 사회자가 호명하는 분 먼저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거소해 주십시오. 네, 저쪽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15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분담금 추산액을 갖다가 말씀하셨을 때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공급 평형 나눠주신 비율의 세 번째 보면 추정 분담금 그래가지고 표에 보면 공급 평형 전용하고 예상 분양가 분양 평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보면 31평은 지금 현재 31평은 분양평수로 하면 35평에 해당되고 44평에서 45평은 분양평형이 53평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공급 평형 예를 들어서 저는 45평에 살고 있는데 45평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평으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분양평형을 하게 되면 53평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분양평형에 25평, 35평, 53평, 66평, 79평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40평은 왜 빠져 있는지 지금 현재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건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 질문 드린 거에서 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재건축에 대해서 1:1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 원칙은 모든 저희가 이제 도시및 주거용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를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가장 원칙인데 저희 단지처럼 큰 평형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예외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예외 조항이 단서가 뭐냐면 현재 전용 면적에서 20% 이내의 증가만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그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의 세대수가 전체 60%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85제곱미터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공급한다. 즉 그거를 흔히 말하는 6:4 재건축을 하는데 그거를 계획할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계신 큰 평형이나 아니면 작은 평형 계신 분이 내가 가고 싶은 동일한 평형대로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1:1로 가는 걸로 하고 그 1:1은 저번에도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그 설문지 내신 분의 거의 50-60% 이상, 70% 이상 분이 1:1로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1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형대로 가고 현재 평형이 공급평형까지 합한 게 아니라 기본 전용 면적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용 면적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45평이 왜 40평 없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용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게 1:1 재건축의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평형 나와 있는 것 좀 해주시죠. 그 말씀하신 거에 가장 큰 원칙이 뭐였냐면 1:1 재건축에서 이제 지금 120
127.6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45평형이라고 지금 그 종전에 살고 계시는 게. 근데 지금 저희가 전용 면적을 120.6에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구축과 신축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금 바뀌는 건 면적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때와. 그렇기 때문에 면적 기준에 대해서 이 안목 지수로 127.6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체나 그 코어 벽체, 그 다음에 이런 계단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 살고 계신 127.6에 살고 계실 때의 공용 면적과 새로 신축했을 때 127.6에 살았을 때의 공용 면적은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5평에 살고 있지만 신축으로 현행법 기준의 면적 계산을 하게 되면 53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보시면 84 가더라도 31평인데 35평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기준의 그 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개포 1, 2가 이제 신축이 됐을 때 그때 했던 중심 면적 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이 안목 전용 면적 기준들이 지금과는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가 84.79에 지금 사시는 분들에 대한 실사용 면적을 계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안목 면적, 그 방의 그 면적들과 그 다음에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의 서비스 면적을 계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축으로 됐을 때 어떤 평형과 같이 거의 동등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을 때는 뭐냐면 지금 사시는 그대로의 평형을 1대1로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면적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일동 소유주고요. 지금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아까 사회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로 어린이 키즈카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 소유주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인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우리 옆에 리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을 지금 국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이가 대치동의 핵심 요지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양재천 전에 있기 때문에 핵심 요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왜 굳이 그 핵심 요지에다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그 위치를 거기다가 놨는지, 양재천 전에다가 그거를 길가 저 바깥쪽으로 빼내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배치했는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 사회복지시설, 소공원 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양재천변에 두지 않고 저 북측 연동상가 쪽을 얘기하신 건데, 그거는 변경, 지금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할 거니까 의견을 주시면 변경해서 제안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저기에 두는 이유는 이제 학교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을 저기에 뒀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에 둔 거고, 조 위치에 사실 저희가 배치도를 보시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이제 저층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다 이제 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배치 상황이. 그래서 이제 조 부분에 이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조 부분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둔 상황이고, 추후에 이제 제한할 때는 저 위쪽 부분으로 뭐 삼거리 부분으로 이동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치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보신 배치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좀 많이 느끼실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부분, 요 맨 앞에 이제 판상형으로 놓인 두 동이 지금 현재 1, 2동이 저 위치를 갈 수 있게끔 이제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요 배치는 거의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배치를 좀 주동해서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1, 2동이 이제 요 앞쪽 부분에 이렇게 판상형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좀 배열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3동하고 6동이 여기가 이제 49층 부분들이 요 타워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3동하고 6동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동하고 7동은 이제 요 주동에 이제 배열을 하게끔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한 거고, 뒤에 그 5동, 7동 뒤에가 이 포인트가 잘 안 돼서 요 동이 이제 9동하고 10동입니다. 지금 현재 9동하고 10동이 이제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하게끔 평형대를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8동이 이제 요 부분에 위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동 31평이 요 두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11동, 13동이 여기 앞에 부분 공원, 늘복공원 앞에 하고 뒤에 이제 49층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동, 15동. 그래서 거의 그 지금 사시는 위치에 거의 준해서 이제 배치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그 드론으로 영상을 보셨잖아요. 뭐 그 15m, 30m 이렇게 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정비 계획으로 주민 제한할 때 높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층부에 6m 정도의 그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을 배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층에, 그러니까 1층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동의 1층에 간다면 지금의 3층 정도 높이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높이 계획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에 타워 5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층부에 그 커뮤니티와 그 다음에 분양하고 임대가 들어가는 세대를 계획을 해서 5개 층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그 저기 층은 기본적으로 6층 이상, 그러니까 한 20m 이상에서 1층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1, 2층, 3층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씩 상승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제 조합원님들의 이제 높이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평형대가 배분이 되게끔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평형대가 변경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총체적으로 다 그 의견 수렴을 해서 이 계획안은 지금 현재가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정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겨주실까요? 저는 저 경제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쭉 설명하신 거에서 공사비는 상당히 감안을 했고, 근데 그거와 동시에 이 우성 아파트와 같은 그 집의 집값을 결정적으로 결정한 거가 지대거든요. 그런데 지대는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사비는 지금 주공 아파트 이렇게 새로 지은 거 그거에 대해서 공사비를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집세는 시세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세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5%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되고 10%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5%가 증가될 때는 어떻게 되고 10%가 어떻게 증가될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몇 가지 안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시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이 뭐 주공 아파트에서 결정했다 하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기에서 뭐 6억이라든지 뭐 7억이라든지 뭐 10억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신빙성이 그만큼 낮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오면서 봤더니 그 아파트 분에 어떻게 써있냐면 지금 재건축 안 하면 20억 손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또 뭐 거기서 막 얘기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방식으로 경직적으로 계산을 하시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22년째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법이 생긴 지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해서 여기 서초구에 있는 제1감정평가법인에서 22년째 재건축 관련된 감정평가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게 요거를 좀 아까 그 페이지 한번 제가 아까 이걸 갖다가 설명드리면서 100번을 설명해도 과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어르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비례율을 곱해서 나의 무상 권리 가액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집값이 전체적으로 10%가 오르고 20%가 오르고 30%가 오르는 것은 분담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 영향이 없냐?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비례율이라는 것의 분모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의 합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비례율에 의해서 비례율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정확하게 비례율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의 무상권리 가액은 영향이 없다. 그러면 나의 권리 가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바로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면 총 수입이 있죠. 여기 총 수입이 있고 총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걸 우리가 아까 개발이익이다 또는 사업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총 수입과 총 비용에 뺀 이 개발이익 이꼴 여기로 보면은 비례율 곱하기 나의 종전자산 평가금액. 거기 항상 이퀄 관계,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리 가액 자체가 항상 더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총 수입이 증가되거나 여기 보시는 이 총 수입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총 비용이 감소될 때, 즉 개발이익의 크기가 결정될 때 결정되는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우리가 1632세를 지을 때 여러분들 평균 분담금이 공사비가 50만 원씩 올라가면 분담금이 평균 5천만 원씩 세대당 증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비가 850이 950이 되면 여러분들 분담금이 아까 전체 평균 한 4억대 정도 된다고 했죠. 전체 수평 이동으로 봤을 때 그 이제 분양 면적 대 분양 면적의 수평 이동으로 봤을 때 한 4억대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1억씩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된다.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고 우리 어르신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추진준비위원회에다가 거기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여기 질문 고소하셨는데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위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데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건축물 계획이 있어서 우리 그 아파트가 사실상 서울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 아파트를 좀 더 특화 있게,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줄 수 방법이 없는 건지, 지금 이 건축 계획안은 좀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최적의 건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비업체가 건축 계획안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공공시설 제공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임대주택을 계획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 재건축에서는 기존 건물의 30%까지 증가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0%를 예를 35평을 30%는 10평이 건너면 45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5평을 만들어주고 45평도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임대주택을 없애고 분담금이 조금 더 확대되더라도 나중에 건물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 좀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가지고 어느 집 우리 주민들한테 나중에 건축이 완성됐을 때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더 이익인지를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개요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도시에서 저희 이준영 이사님이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295.13%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안 짓고 전용 면적 기준 30%를 증가하면서 설사 250%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없애고 지금 우리가 그냥 아까 지정으로 만든 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이걸 지지를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우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 부지를 우리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생활에 다른 강한 환경이 정해질 거니까 그건 알려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과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라. 네, 뭐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고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한 용적률은 250%입니다. 아무리 기부채는 거기가 250%까지입니다. 네, 200 그러니까 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50%가 됐을 때 1140세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250%는 36세대 분양 세대가 늘어나면 250%를 딱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세대 분양 세대 안 만들고 여기서 이제 더 넓게 가실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더 넓게 가시면 1140세대로 250%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250%에 우리가 상한이 묶여 있는 것은 1140세대 플러스 35평의 36세대가 딱 250%에 묶여 있습니다. 저 괜찮으시면 추가 질문은 나중에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린 게 250%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임대주택을 없애면 1140세대에 36세대 분양세대 만들면 임대주택 없애면 250%가 딱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처음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 좀 약간 터부시하는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법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처음부터 서울시청에서 요구하는 거대로 쫓아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250%부터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지난 그 설명회 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바로 건너편에 개포현대
시세에서 250%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서울시에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250%의 임대주택 없는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 간접 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들을 놓고서 신청을 했다가 그게 반려받아서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300%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사례로 주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엄한 그 250% 주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의 바람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범주인 300%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너무 300% 꽉 채우면 좀 그러니까 좀 출발을 좀 낮춰서 가자라고 한 게 지금 한 5% 10% 다운시켜 갖고 하려고 한 어떤 이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좀 적은 임대주택을 넣기 위한 시도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위쪽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동 주민입니다. 그 지금 1동 옆에 그 메스몽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그게 뭐 사회복지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사회복지 시설이라면 나중에 그 이제 저희 시설 이제 검토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분들처럼 좀 위치를 좀 다른 곳으로 조정을 해서 입출입이나 이런 게 좀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질문 사항은 그 79평형의 경우에 그 12세대가 빠지는 안이 있던데 그 12세대가 빠질 경우에 그 어떤 세대가 이제 그 세대에 해당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메스몽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그 근린생활시설인데 그 부지로 되어져 있다가 지난번에 저희들 재건축이 운운되면서부터 어쨌든 뭐 본인들의 자산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상향 또는 이렇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마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래서 저희 그 관리사무실에서도 그 소유주분하고 만나서 그게 추후에 우리가 재건축되면 이게 굉장히 좀 저의 요인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했더니 본인께서 쓴 뭐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전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때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존 또는 어쨌든 그 추후에 계획되어지는 상가 쪽에 본인들의 지분만큼 편입돼서 옮겨질 것은 그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한 10여 년 됐죠. 지금 지어진 지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어진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지금 그랑프리 상가의 문제 등등 우리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대 시설, 그 상가 시설들의 재산권과 그것들의 어떤 재편성과 관계되어진 문제니까 그건 조금 논외로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알다시피 저기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상가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동등한데 비교적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그랑프리 상가 대표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같이 어쨌든 별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79평에 48세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거는 그 저희들이 지금 요 세대수 같은 경우는 임의로 그냥 한 겁니다. 원래가 지금 현재가 현재가 60세대로 됐죠. 두 라인이니까요. 그 양쪽에 30개 해갖고 60세대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추이가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 대형 평형, 특히나 초대형 평형들은 가족 수가 아무래도 줄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1+1 또는 어떤 소형 평형으로 줄여가면서 나머지 차익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설문조사에서도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동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는 동인 5동 같은 경우에 샘플링을 놓고 본다면 물론 그 응답을 주신 분의 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30% 분께서는 본인께서는 좀 줄이거나 내지는 1+1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어차피 대략적인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건 추후에 잘 진행이 되면서 보면 48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간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왜 40평형대 없냐, 그 부분도 아마도 약간은 의문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평행 이동을 해서 동등 평형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아마 수요가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진행이 돼서 다음 단계에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시장에서 얘기하는 38평형 또는 42평형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평형벽에 얼마든지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평형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전용 면적 동일 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을 이동하는 거 너무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를 못 하겠고, 지금 현재 1대1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수평 이동하고 그 동등한 평형 일대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얼마든지 진행되면서 이 평형의 이런 어떤 포션이라든가 비율 같은 것들은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제가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몇 동 소유주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상가 재건축 준비를 맡고 있는 이면상입니다. 예, 좀 아니요, 저쪽 좀 펼쳐진 것만 좀 펼쳐진 것 아까 사전에 약속된 게 있었습니다. 예. 예, 여기 앞에 먼저 거주하신 분이 계신데요. 마이크 이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5동 고층에 사는 저기 소유주인데요. 저희가 그 새해 저기 그 아파트가 돼서 새로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해서 저희가 원하는데 그 고층에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보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지금 1대1 재건축은 그 말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1000개면 1000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도 1등부터 1000등이 존재할 것이고 새로 지어져도 1등부터 1000등까지가 존재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만약에 20등인데 자기는 80등 이렇게 80등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누군가가 어떤 이동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저희는 뭐 개별적으로야 뭐 좋은 동, 좋은 층, 좋은 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섞어갖고 추천제로 간다고 할 경우에 당연히 지금 현재의 좋은 조건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실 거고, 거꾸로 나쁜 조건에 계신 분들은 찬성을 하실 거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4차에 걸쳐서 동별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의견들도 이렇게 수렴해 본 결과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충돌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되어지는 건 좀 방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각 등급별, 각 평형을 가지고 각 등급별로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어쨌든 그것을 분류를 시켜서 같은 등급끼리 이 평형 이동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저희 준비위원회 입장으로서 이렇게 정리돼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아마 배포된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적으로 어떤 본인이 어떤 선택에 의해서 물론 여유가 있거나 또는 어떤 동등한 조건의 사람들끼리의 어떤 경쟁이 붙는다면 추첨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등급 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하여튼 각 평형별 또는 그것에 따른 각 등급별에서 각 등급에서의 동등한 평형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차액 또는 뭐 더하기 빼기가 돼서 금액에 대한 정산들은 또 별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동 주입니다. 아까 이제 배치 계획안에서 보여주셨을 때 몇 동은 어느 동으로 갈 거라는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13동은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판상형하고 그 서형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거는 제가 사실은 그 저쪽 위쪽에 판상형 아니고 서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야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이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이거 확정적이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입장을 고려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어떤 그 우편과 또는 어떤 그 우체통에 이렇게 넣어서 나눠드린 그 기본적인 배치 계획의 원칙 또는 추후에 관리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원칙.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관리 처분의 단계도 아닙니다만 여러 소유주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정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마치 시각적으로 그건 말 그대로 텍스트로 이 글로써 설명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이 그림으로서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물론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전문 업체인 어떤 그 이 업체의 그 실무자 또는 어떤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배치도의 기본적인 것들을 앉혀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의 어떤 이런 것들은 지난 거 아까도 모두에도 아마 더 발표자가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부터 말씀드리자면 1,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게 그 숫자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거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걸 하다 보면 기존엔 3베이가 지금 4베이가 되고 뭐 5베이가 되고 막 이렇게 오히려 전면적으로 펼쳐지는 타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가 지금 현재 150개인데 지금 현행 계획으로 치면 136개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다 보면 모듈한 14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층수고 뭐고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룩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적으로 큰 움직임과 커다란 하나의 배치 계획의 원칙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 13, 14, 15동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이 대청중학교 후면가까지 있던 3개의 동을 이렇게 한쪽으로 쏘라. 왜냐하면 여기는 인접대지로 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건물이 실질적으로 높이 못 올라가요. 반면에 이쪽 공원 쪽에서는 건물이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5층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35층이 아니라 50층, 뭐 70층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시에서 허락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원 옆에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용인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나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다. 또는 시청에서는 약간 과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35층 정도는 한번 제한 한번 해보자. 또는 판상형조차도 이거 굉장히 꺼릴 수가 있습니다. 그쪽 시에서 막상 들어가고 나면 안 돼. 다시 갖고 와. 빠꾸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어쨌든 제한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도 베스트의 안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판상형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 14, 15동이 요쪽으로 몰려오면서 보면 그 숫자가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 14, 15동의 개수가 240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획된 바가 28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 14, 15동은 아마도 이쪽 동네로 충분히 다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0개 정도가 남죠. 이 부분은 어디서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저 뒤쪽에 있는 11동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그쪽은 약간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40개 정도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40개, 지금 11동이 숫자가 3개 열이니까 120개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일로고 일부는 현행 자리, 현재 있는 자리 쪽에 어쨌든 좋지 않은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재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즉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서, 물론 저희들이 정한 원칙이 절대적이고 뭐 최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와 논의와 여러 가지 분쟁과 이걸 뚫고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더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칙에 준해서 지금 그림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본인들의 동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집은 왜 이거보다 그보다 못한가라고 이렇게 불만이 섞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갖고서 어떤 이제 선입견을 갖고서 이 배치를 이룬 것도 아니고요.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안이 이대로 진행될 확률은 0%입니다.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고 이대로 되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때로는 진행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정과 수정과 여러 가지 논의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13, 14, 15동 쪽에 나란히 있는 공원 뒤에 환상형으로 되어 있는 요 형식도 아마도 시청에 들어가면 V자형이나 뭐 등등의 어떤 탑상형으로 바꿔라라고 그렇게 제한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에서는 주로 어떤 가장 크게 보는 관점이 뭐냐면 도시의 통경축, 즉 어떤 시야를 터주거나 어떤 이런 병풍처럼 막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들 또한 어떤 변경의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 어떤 그 동의, 해당 동의 여기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저쪽 상단에 그 셔츠 입으신 우리 소유주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동 소유주입니다. 뭐 제가 건의사항에 준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축에 관해서 어떻게 동의율을 60% 이상이든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고생하시는 뭐 준비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접근이라 그럴까 너무 세세한 실무적인 접근에만 있어 갖고 정작 제일 중요한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홍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지금 불안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거는 여태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뭐 자기의 불안 1, 2동 혹은 14동, 15동 혹은 뭐 앞이 가리는 문제 그 동에 갈 수 있는 문제 디테일한 문제들은 다 사실은 그건 다 나왔는데 모든 안을 1140가구에 다 맞출 수 없고 일부는 못 맞추는 부분도 있다는 걸 다 알 텐데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 홍보적인 걸 좀 강화해 갖고 여기 나온 것만 문답직식으로 해갖고 문답 100선이든 120선이든 200선이든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걸 통해서 일부는 칼라든 혹은 만화를 통해서 만화나 뭐 이런 그림 같은 걸 통해서든 해서 접근을 하면은 훨씬 주민 동의를 쉽게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제가 보면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원래 전망이 있으니까 전망 좋은 데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소박한 이런 마음이나 더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갖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은 이 주위를 5번, 10번 뺑뺑 돌아본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사항 다 포함해서 하나하나 놓으면은 충분히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들께서 저 안이 100% 확정된 게 아니다. 당연히 확정된 게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동의를 받고 나서 진행돼야 될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일단 동의해 주셔야 그 다음 상황이 진행이 돼서
이런 구청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해서 동의 후에 진행될 상황과 동의가 안 되면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그냥 물거품이 다 돼버린다라는 이런 상황을 사실 주민들한테 제가 보면 홍보 차원이라서 조금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걸 주민 문답 100선이든 200선이든 항목별로 이렇게 다 해주면 지금 나온 질문만 갖고도 저는 충분히 주민의 동의를 85%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협력업체 대중이 여러분과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설명가 끝나면은 미제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를 드리고 또 직접 방문해서 쓸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성실껏 써서 좀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단이 중시되면 안 됩니다. 저건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준비 단계입니다. 60%가 안 되면 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분께서는 정말 이후에 제출 안 했어? 냈어. 일단 내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를 조성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아파트는 그 부녀 회의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좀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저희들이 방송을 좀 하기도 하고 또 문자를 보내서 이제 지금 저희들도 제출한 세대, 미제출 세대를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문자를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아까 동별 그 접수율을 공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화요일이나 또는 목금 중에서 한 번 해서 늘 한번 붙여놓고 주민들이 관심 갖도록 이렇게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것은 우리 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건지 저희들이 지금 사실 비치도도 여러 주민들의 내 집은 전망동이 아니야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홍보의 일환이고 동의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방 소희주께서 말씀한 대로 늘 그런 거 있으면 업무폰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이런 생각이 준비는 어떻습니까? 하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도 하고 또 준비원 아닌 계신 분도 언제든지 준비원 들으십시오. 같이 해야 됩니다. 뒤에서 뒷담화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그 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정말 으뜸인 그런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이쪽으로 넘겨주실까요? 예, 저는 10동에 살고 있고요. 저희 친척도 10동에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5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부 다 찬성을 할 것 같고 저도 이 재건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이 느린 게 이 전방동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배치도를 보니까 너무 전방동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있는 그 동은 다 남쪽인데 남쪽을 다 피해버리고 이극자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좀 너무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1, 2동하고 13, 14는 너무 그게 편애한 그런 배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뒷동에 사시는 분들은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감들을 좀 보시면 이 앞에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1, 2동에 대한 그 팔상형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낮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 계속 사시던 분들은 15층에서 계속 앞동을 보고 사셨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남양이냐 남양이 아니냐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데요. 다 남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지금 가장 그 조망에 대한 그런 그 프리미엄이 높은데 물론 이제 향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남측을 보니까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앞동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배치와 크게 차이가 없이. 근데 이제 요거의 요 배치가 확정적이진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저층부에 이제 분양이나 임대 세대를 놓고 그 위에 한 7층부터 이제 조합원 세대를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지금 옆으로 양옆으로 남동 남서입니다. 이게 남동 남서에서 그 사이사이로 다 비껴서 다 조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이제 요 V자 타워 배치를 계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49층, 45층 이상 다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조망이나 그 향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정남향으로 돼 있을 때 이제 향이 들어오는 빛보다는 조금은 감소는 되겠지만 훨씬 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답을라도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1, 2동, 13, 14도 똑같이 기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판상형 이제 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이해는 되지만 계속 그 10번 이상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다 14, 15도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억나세요? 현재는 1차 때 우리 윤 위원장님 고생해서 프레젠테이션 한 자료를 보면은 1140건 다 조망이 나오고 나머지 저기 임대주택으로 깔았어요. 왜냐면 임대주택 아니면은 허가가 안 나는데요. 우리 혼자 무성 아파트 재건축하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하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공부하고 들어가려면 동의서를 해서 오늘부터 저희는 사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추석까지 물어붙일 거예요. 거기서 60% 안 되면 승복하고 나갈 테니까 말씀 많으신 분들이 와서 하시던가 영원히 묻어두고 그냥 가든가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 충분히 우리 지금 1차 때부터 질의응답 많이 했어요. 사실 똑같은 얘기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정말 이거 질문 안 하면 나 오늘 잠 못 잔다는 분 있으면 마이크 주세요. 한두 분만 더. 자, 한 가지 보완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아까 남양 배치에 대한 문제를. 근데 그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판상형 그 아파트들은 고층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진이 난다든가 하는 뭐 요즘엔 100% 다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게 이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지어지고 있는 것도 30층 이상 판상형 아파트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막 출발해서 짓기 시작하는 게 40층대, 50층대, 이제 대관으로서는 뭐 70층이고 막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런 타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수의 제한이 없이 구조적으로 문제 없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타워형 아파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타워팰리스라든가 중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체 남향 또는 남동향의 배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사각형 박스일 경우를 놓고 본다면 남향이 있으면 동향이 생겨야 되고 서향이 생겨야 되고 또는 심지어는 북향까지도 생겨야 되는 어떤 이런 모순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층형 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워형 아파트가 선호가 되고 있고, 저층형 아파트에서는 판상형 아파트가 선호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를 또 이해를 하실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공간 오픈 스페이스로부터 아파트 단지의 배치를 직각 배치를 권장을 해요. 즉 길을 틀어막고 나란히 배치하는, 지금 현재 남부순환로변으로 우리가 9동, 10동, 11동 나란히 쭉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그런 배치를 못하게 거꾸로 그거에 90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되죠? 동향, 서향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놓고 봐도 이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의 센터 부분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시에서 권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깥의 사이드 부분은 낮추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부분은 판상형이 어쨌든 주거의 환경으로 보면 월등히 좋습니다. 당연히 계획하는 저도 그건 알고 있죠. 하지만 고층으로 갈수록 판상형은 불가능하지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어떤 지금은 각 동별의 특수성, 그 자리하고 있는 거의 특수성에 따른 하나의 배치일 뿐이지
저희가 무슨 억하신 적이 있어서 어떤 특정 동을 뭐 안 좋아하거나 뭐 배타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습니까? 단지 지금 1, 2, 13, 14, 15동 갖고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어쨌든 저층 규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 뒤쪽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층 규제는 없으나 분명히 거기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분명히 낮추라고 나오거든요. 지금도 35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 담당하신 전문가분께서도 처음에 제가 35층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에 40층 얘기를 했었어요. 안 된다 이거. 분명히 가면 잘립니다. 30층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어쨌든 하면 35층까지만 가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도 진행하다 보면 타워형 또는 V자형 또는 등등의 지금의 어쨌든 판상형의 그런 조건이 아닌 것으로 전환될 가능성,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들의 것들에 좀 섭섭해 하시는 마시고요. 지금 전체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진 거고 한 문제지 절대로 어떤 특정 동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같은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기 앞에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질문 받은 다음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한번 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활동 소유주이고요. 먼저 일단 이렇게 말씀한 열심히 이렇게 무료로 봉사해 주신 준비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애 학교 때문에 이사 와가지고 정말 딱 12년 살고 애 학교 들어간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때문에 지금 집을 전세 주고 다른 데 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재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 톡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재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너무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어떻게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은 동의율이 60% 넘어간 다음에 할 일이지 지금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좀 동의율이 많이 올라가서 일단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뭐 조감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저 상태대로만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정말 200%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절대로 저렇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사실 좋은 현장이 아니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저런 방향대로 앞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 대충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 만일 우리가 이제 동의율이 60%가 넘어가서 이것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보통 뭐 시작하고 나서 보통 10년 얘기하는데 향후 어떤 뭐 이후에 이제 재건축 그 추진위원회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 설계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뭐 언제쯤이면은 이 완공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시는지 계획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율 60%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각각 동의서 이미 내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계획 위반 제안을 하고 나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계획과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준비 업무 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게 되고요. 이때는 현재는 60%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4분의 3 그리고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셔야만 설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현재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아래 빨간색 글자 보이실 거예요.
건축심의, 평형규모별 세대수 확정 및 교통평가 등 각종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건축개요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이때 당시 수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난 뒤에는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단에 하는 부분은 여기 하단에 빨간색 글자에 보시는 것처럼 세대별 감정평가 진행 및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에 따라 필요시에는 이때 건축설계 또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 마감이 된 이후에 총회 의결을 통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기 즈음에 보시는 것처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합니다. 종전 감정 평가라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 통지 및 분양 신청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철거 및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주 및 감리자를 지정하고 부지경계 측량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시공자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시공자가 제시하는 공사 기간은 약 한 44개월, 6개월 정도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준공인가가 되고 이때 이제 입주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조합 해상 및 청산이 진행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통상 어느 정도 걸리냐? 짧게는 10년 안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많이 어려운 상태고요. 통상적으로는 10년 내외라고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현장 또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변수는 무엇이냐? 가장 큰 거는 첫 번째,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잘 지나가느냐. 두 번째, 우리 그 소유주들께서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이 되실 텐데 그 조합원들의 그 의견과 그리고 어떤 협업이 잘 되느냐. 세 번째, 그때 선정된 업체들, 저희 같은 이제 협력업체들이 되겠죠. 그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우리 조합과 함께 일을 잘 이렇게 협업해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되었을 때만이 10년 안으로 당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먼저 질문 받은 다음에 이쪽 소유주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 소유주입니다. 그냥 건의사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습니다. 카카오톡방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소문만 잔뜩 쌓여 있는 거고요. 뭐가 정확한 공지사항인지도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너무 많은 것들이 와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뭐 카페가 됐든 밴드가 됐든 이런 거로 해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도 안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 조합원들 자체도 거기다가 안을 올리면 업무가 끝난 후에라도 올리는 게 훨씬 원활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꼭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이크 이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주님 질문 받은 다음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한 분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소유주님 질문 받은 다음에 이쪽 소유주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육동 소유자입니다.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어쨌든 뭐 지금 보여주신 설계도든 뭐든 이런 거를 가지고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 계획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뒤에 보면 조합 설립을 다시 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합 설립을 한 다음에 또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합 설립 다음에 설계라는 게 앞에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보여준 대략의 설계도를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 예시도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저희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와 그다음에 계약적인 건축안을 갖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요. 추진위 설립해서 이제 설계자를 그 설계자에 대한 그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설계자한테 안을 받아서 정비계획은 용적률, 건폐율, 임대세대수 기부 체납 이런 거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그 추후에 조금 그 배치나 이런 것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요 정비계획 구역 지정 끝나고 건축심의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럼 변경해서 좀 더 단지에 뭐 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크게 보면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여건, 공원 등등의 그 전체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단지에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거고 얼마만큼의 높이가 될 거고 어느 정도의 용적이 될 거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정도로서의 배치계획이었고 그 정도에서의 어떤 조감도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한 전체 윤곽을 보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뒤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나오는 저 건축계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본격적인 건축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압구정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기 뭐 70층짜리가 됐다, 뭐가 어떤 히림이 됐다, 뭐 DMP가 됐다, 뭐 등등 이런 그 신문 기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어떤 건축 회사의 디자인을 갖고 아마 그때는 우리 아파트 내에도 여러 홍보 그 회사에서 나와서 홍보 부스도 만들고 특화된 디자인이 어떨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디자인의 어떤 방향은 이런 디테일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경합되어지는 절차가 저 뒤에 있는 건축심의 또는 조합설립 인가 때 결정되어지는 건축 설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들은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말 그대로 빨간 것까지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데까지 준비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지금 관련되어진 업체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이 설립, 이때부터는 법적인 단체가 성립되어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법적인 어떤 권리에 의해서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임의단체인 저희의 준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기반을 깔아놓는 정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말씀 주셨던 그 소유주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쪽입니다. 네, 이번 소유주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동 소유주입니다. 이제 그 15동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아파트에서 제일 다시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사실 용어에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뭐 전망동이냐 비전망동이냐, 그쪽 그 현재 뭐 15동, 13, 14, 15동 소유주분들의 가장 큰 걱정들 중에 하나는 현재 자기 위치나 그런 것들이 변해서 나중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배려도 현재 제주님께서 충분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접동 우선 배치 원칙, 재건축 후에. 그리고 둘째,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10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같은 단계 안에서 평행이동을 한다.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원칙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 궁금한 점은 만약 그 두 가지 원칙에 있어서 서로 충돌이 있거나 합치되지 않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예를 든다면은 현재 그 배치계 이건 악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걸 예시로 생각했을 때 현재 배치안으로 봤을 때 사실 뭐 크게 문제 소리가 없게끔 적당히 골고루 잘 배치가 돼서 그게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든다면은 현재 15동 위치 자리에 55평 또는 만약 60평, 70평대가 만약 여기에 배치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의 배치 원칙에 따르면은 현재 55평, 65평 소유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접동 우선 배치 원칙을 가진다면은 당연히 15동
14동, 13동 주민들이 우선권을 가지겠죠. 만약 이런 현재 배치가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현재 15동 자리, 13동 자리, 14동 자리에 아까 1대1로 재배치되었을 경우에 70평 대 60평 대 건물이 만약 들어온다면은 현재 거기 계신 소유주분들은 어떻게 되고 그런 분들에게 더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지 아니면은 최근접동 우선 원칙에 따라서 현재 위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평형 간의 어떤 기준들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금액으로 치면 당연히 65평이 비싸죠. 45평이 아무리 지금 15동이 비싸다고 한들 65평보다 더 비쌀 수는 없듯이 그 평형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평형은 평형들끼리의 경쟁을 붙이는 게 맞다. 즉 65평 현재 65평은 65평 내에서의 경쟁이지 65평과 45평을 섞어서 경쟁하는 건 살이 안 맞는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 근접 배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평형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5동 쪽에 65평이 이사 올 리가 없겠죠. 올 수가 없죠. 거기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아까 토탈로 그 사례입니다. 13, 14, 15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가 240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35층 기준으로 했을 때가 2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40여 개 정도의 여유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서 아마 흡수돼 그 이 자리가 더 선호되어져서 오시는 분 동등한 등급이죠. 동등한 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온다면 그 자리를 열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충분히 말씀 설명에 또 합리적인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지금 있는 설계안 같은 건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에 들어갔다가 반려돼서 또 새로운 설계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13, 14, 15동 자리에 재건축 후 현재 1대1 재건축 됐을 경우에 70평대, 60평대 평형을 따로 배치를 할 계획이 없고 그걸 기준으로 향후 바뀔 수 있는 설계를 잡겠다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물론 지금의 그 수요조사된 바가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에 이동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지금 그걸 다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평형의 전용 면적 기준이죠. 그거의 동등 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이게 조금 더 일단 60% 넘는 게 중요하니까 넘고 나서 더 상세한 어떤 진행이 이루어질 때는 아마도 그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어 15동에 계신 분들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쪽 동에서 아마도 뭐 큰 평형이 숫자가 모아져서 지어줄 수 있다면 지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이 현존하는 카테고리 선상에서 배분을 한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고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현재 4시 6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만 오늘 4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소유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